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날씨가 빠르게 선선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이제 갈수록 커질 테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래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미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반격이 시작. 갑자기 어제 애플이 3.5%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음봉의 크기가 이때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잘 나가던 애플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어제 중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등 해외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누가 봐도 중국은 화웨이 제재 그리고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조치에 대응해서 꺼낸 지침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애플의 하락으로 조금 흔들렸고, 그리고 유가 상승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인플레 걱정 때문에 또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며 또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유가 관련 바로 봐야겠죠. 국제 유가 100달러 진짜 가나? 최근 들어 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차트 보시면은 더 갈 거야 라고 외치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오른 이유는 어제도 확인했다시피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때까지는 감산 연장을 할 때 한 달마다 갱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10월 달 거, 10월 달에는 11월 달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의 관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3개월을 때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아마도 러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는 100달러 유가를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00달러 전망까지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가능하다라고 말하기 당연히 어려운데요. 저 길이 또 이제 원자재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다른 거는 예측해도 절대 원자재는 예측하지 말라,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이 엄청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에 기르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우디와 러시아는 100달러를 원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굴까요?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플레를 잡는 게 가장 급해서 아마도 이란 카드를 조금 꺼내서 이란에서 증산을 시키지 않겠나, 그러면 유가가 조금 잠잠해지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급한 이유는 내년에 대선이죠. 만약에 유가를 자기 맘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은, 유가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장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기도 팍팍해지고 등등 완전 대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달러까지는 힘들 거다, 미국이 분명 뭐라도 할 거다, 이러한 전망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100% 예측하긴 당연히 어렵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은 보통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미국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덩달아 우리도 하락하게 되고, 어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만약에 증시가 하락할 때 유가 관련주가 인버스적 성격을 잠시 동안 가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인버스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들은 진짜 짧게 보고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버는 거보다 지키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로봇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올라가는 로봇 진짜 대단한데요. 아마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녀석 언제 상장하나 봤더니, 일단 날짜로 보자면은 11일부터 15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있고, 그리고 나면은 공모가가 확정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서 투자할지 말지, 청약할지 말지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부터 22일 날 우리가 청약을 진행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장은 그 다음이니까 추석 이후라고 볼 수 있겠네요. 10월 초로 예상이 되며 주관사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그리고 KB와 NH. 아마도 우리가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미래에셋 아니면 한국투자의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만약에 없으시다면 미리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여급이 오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가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나 급등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무려 3.5조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레인보우보다 실적이 더 좋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의 가치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기관들의 평가가 어떨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가치가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버티고 나면은 우리에게 치킨을 줄 수 있을지 등등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테마주, 다음 주도주는 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테마주의 정의는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실적 기대감은 솔직히 별로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예를 들면은 초전도체, 월드컵 관련주, 그리고 특히 정치인 관련주 등등 이런 것들을 테마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2차전지, 로봇, 반도체 등은 분명 실적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지칭하는 말은 없지만 주도주 아니면은 주도 섹터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투자증권에서 다음 테마주를 얘기를 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어디 우리가 미리 투자를 하면 될까라고 봤더니 정부의 예산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런 곳에 돈이 들어가고 특히 인공지능에도 돈이 들어가는 그 와중에 엔비디아 호실적 플러스 삼성전자의 HBM 계약 소식 등에 얻고 추가 랠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봤을 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9월까지는 AI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을 살짝씩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최근 들어 또 로봇주 많이 급등한 모습도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도 얼마 전 에코프로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단기 고점은 조금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면 갈수록 욕심을 낼 때라기보다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할 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언제 고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가 당연히 맞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쨌든 이제 9월 달에는 AI랑 로봇이 좋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는 뭘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유틸리티에 관련된 주식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하는데요. 저 기리시 봤더니 그 이유가 그럴싸해서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유틸리티는 시장만큼 또 못 오르고 있는 섹터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사는 게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을 사는 게 더 나은 섹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유틸리티는 전기, 가스, 물 등 필수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뜻하는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성장하진 않는 그런 회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기업들의 투자 목적은 대부분은 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미국 국채금리가 배당보다 더 많이 주죠.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관련주가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배당도 쏠쏠하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이제 금리 내려간다고 하지 않냐? 그때가 되면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며 그리고 지난 10년간 평균 퍼랑 지금 퍼랑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지금이 저평가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기술주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때는 유틸리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그 다음에 버블이 터지면서 유틸리티가 50% 넘게 단기간에 급등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당이라도 받자 얘네가 망할 리가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달려간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나 지금 이제 AI 관련 상승이 꽤나 길게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 상승이 끝나게 된다면은 그때 사람들이 이때 학습을 바탕으로 유틸리티로 조금 돈이 가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저 기리시 봤을 때도 그렇다고 얘네가 매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증시가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정찰병 정도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관종에 넣어놓는 그 정도의 노력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빠르게 움직인다면은 하락장에서도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 겨울 우리나라에 엄청난 한파가 흥미로운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날씨 그냥 적당히 추웠으면 좋겠다. 눈 정도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올 겨울 엄청나게 추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북극에서 이례적인 얼음 구멍이 발생을 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겨울철 한파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거는 관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울지 안 추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하지만 혹시나 엄청나게 추워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롱패딩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더 춥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오늘 결국 장중 100만원을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60일선을 깨고 오늘 에코프로가 100만원 아래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과거 7월 26일 바로 이날이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 음봉이 나왔을 때 결국 그때가 삼전이 그랬던 것처럼 단기 고점이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에코프로는 벌써 마이너스 35% 하락했고 에코프로빔은 벌써 반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저기에서는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론 그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일지는 우리가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요 그때 공부했다시피 앞으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엄청난 호재가 또 나오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추세적 상승까지는 당분간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간 반등이 끝일 확률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와중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보시면은 120일선에 딱 걸쳤으며 그리고 에코프로빔이 딱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조금 사볼만 하지 않을까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2차전지 당연히 계속 쓸 거고 이러한 마인드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반등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라고 짧은 생각이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신형 산타페 경유 안 사용. SUV 하면은 뭘까요? 당연히 경유차겠죠. 그런데 이번 산타페 신형의 판매를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무려 80%가 하이브리드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비율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는 조금 부담이 되고 아니면은 또 경유나 휘발유는 기름값이 요즘 고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부담이 되어서 그 중간인 하이브리드를 보니까 야 이거 매력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현대차도 이러한 흐름을 미리 읽고 벤유를 제외한 전 SUV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팰리세이드 그 큰 차도 25년에 신형이 나오는데 그때 하이브리드도 같이 꺼낼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이브리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무려 판매량이 4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냉동 김밥 대란.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관련 소식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 식료품점 트레이더 조스에 판매하는 냉동 김밥이 너무나 잘 나가서 전국 500개 매장에서 품절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김밥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나 봤더니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 플러스 3.95달러의 저렴한 가격, 두부가 들어간 비건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팁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밥도 먹고 팁도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분명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김밥을 먹으면 단돈 4달러에 해결이 가능해서 이러한 가격 메리트 때문에 인기가 더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가 편의점 김밥을 먹었을 때도 솔직히 맛이 아쉽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냉동이다 보면은 우리가 먹는 김밥이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국 음식이 인기라고 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월세가 너무해.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월세를 조사했더니 원룸 월세가 1년 전보다 3.5%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연세대 근처 작년 8월에는 평균 52만원 이것도 큰데 그런데 올해 8월 기준 무려 79만원으로 50%가 넘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연세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같은 기간 경희대 근처는 18%가 상승해 62만원, 고려대는 13%가 상승해 5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서울에서 자취하는 학생이 있다면 생활비 월 100만원은 그냥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금액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마스크걸 글로벌 2위.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마스크걸이 글로벌 2등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국 드라마 뭐 나왔다 하면은 1등 아니면 2등이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앞으로 한국 웹툰의 드라마화, 영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한국 콘텐츠 그리고 웹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두나 스위트홈2, 비질란테 등도 원래는 웹툰이었지만 드라마화돼서 곧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연속 홈런을 쳐준다면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 있겠죠. 또한 마침 내년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웹툰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한 10년 전이랑 20년 전만 하더라도 만화는 뭐 미국 아니면은 일본, 특히 일본, 우리가 이제 일본 만화를 많이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 만화를 보면서 자라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문화혁명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문화 승리?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K 콘텐츠가 더 가치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격 오른다. 자,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멤버십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식입니다. 월 4,000원 인상에 무려 13,900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새로운 멤버십이 추가가 되었는데 풀 HD 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 9,900원짜리 저가 요금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11월부터 바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 무빙이 이제 인기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DAU가 7월에 25만 명인데 8월에 37만 명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이런 상황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디즈니는 가격을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세계 폐암학회 출격 준비 완료. 세계 폐암학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됩니다. 매년 100개 국가 이상이 참여하는 폐암 분야의 최대 규모 학술 대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가나 봤더니 유한양행, 한미약품, 보로노이, 루닛 이렇게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보로노이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VRN11의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 유한양행은 3세대 폐암 신약 랭라자의 단독요법 임상 3상 아시아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닛은 3차 림프 구조의 AI 분석 후 치료 반응을 예측한 결과를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은 신약 후보물질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 코호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오는 이제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EU 빅테크 6개 기업 규제. EU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시장법상 특별 규제를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 6개가 어제 저녁에 선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누가 되었나 봤더니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틱톡입니다. 틱톡, 그리고 메타와 MS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22개가 주요 규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행히게도 이때까지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삼성전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야, 이게 다행이긴 한데 좀 이제 기분이 애매하죠. 우리는 빅테크가 아니라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러한 규제를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매출액의 10%에서 20%까지 과징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너 내 배당주가 되어라. 오늘 피롭틱스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NH투자증권의 엄청난 리포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 바로 피롭틱스라는 기업이 올해 15%의 배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9월 말에 현금 배당, 그리고 12월 말에는 주식 배당을 준다고 하며 자사주 61만 주도 내년에 소각한다고 하니까 총 20% 정도의 주주 환원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기업 옛날의 흐름을 보면은 아니 근데 이거 뭔가 좀 수상하다, 이거 그냥 해먹고 튄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이때가 바로 필에너지라는 기업이 상장했을 때죠. 그때 그 기대감으로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급락한 후 오히려 그 전보다 주가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치까지 왔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참고로 피롭틱스는 OLED 그 다음에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인데 과연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혹시나 이제 주가가 다시 좀 많이 하락해서 이렇게 주가가 13%나 오늘 급등하게 되면 매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다시 이제 하락하고 그 전 라인까지 만약에 온다면은 그때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해서 이제 이러한 배당을 노릴 만한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은 무섭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택시비를 올렸는데 작년 택시 대란 기억나시나요? 택시가 안 잡혀서 정말 난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국 택시비를 인상해 대란을 막고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데이터를 봐도 택시기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겠죠.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전국 법인 택시기사는 2,900명이나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택시기사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 봤더니 택시 요금이 오르니까 일단 고객 수가 줍니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택시비가 오른 만큼 택시 기사분들이 가져가면 되는데 하지만 회사에 내는 금액도 더 커져서 택시 기사분들은 오히려 더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그렇다고 택시 회사가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택시 회사에서도 차량 가격, 보험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회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어렵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